이대로 가면은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경제가 치닫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. 얼마 전 정말 믿기 힘든 뉴스가 들려왔습니다.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국방비가 증발했다는 소식입니다. 구체적으로는 작년 말까지 집행됐어야 할 국방 예산 약 1조 8천억 원이 지급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.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감이 오시나요? 이 돈에는 최전방 부대에서 써야 할 물품, 구매 비용, 민간 조리사나 청소 인력에게 줘야 할 용역 대금 같은 전력 운영비 약 1조 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 심지어 현무 미사일이나 KF-21 전투기 같은 핵심 전략 무기를 만드는 방산업체들에게 돌아가야 할 방위력 개선비 약 8천억 원도 멈춰섰습니다. 당장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과 핵심 방산업체들이 받아야 할 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. 그런데 진짜 이상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. 바로 같은 시기에 정부가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거액의 돈을 빌려 썼다는 사실입니다. 정부는 세금이 부족할 때 한국은행에서 일시 차입금이라는 이름으로 급전을 빌릴 수 있는데 마치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.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이런 식으로 빌린 돈의 누적액은 무려 164조 원을 훌쩍 넘었고 바로 그 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던 12월에도 5조 원을 추가로 빌렸습니다. 자,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. 마이너스 통장에서 5조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빌렸는데 왜 국방비 1조 8천억 원은 지급하지 못했을까요? 도대체 그 돈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? 이것이 단순히 부처 간의 소통 오류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였을까요?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나라의 금고가 텅 비어가고 있다는 위험 신호는 아닐까요?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정 시스템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적신호일지도 모릅니다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기이한 역설이 발생합니다. 국방비 1조 8천억 원을 제때 주지 못할 만큼 나라 살림이 어려워 보이는데 놀랍게도 2026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은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. 그 규모가 무려 728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작년보다도 수십조 원이 늘어난 말 그대로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입니다.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시죠?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서 군인들 월급 줄 돈도 간신히 막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돈을 쓰겠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. 마치 지갑은 텅 비었는데 내년도 씀씀이는 역대 최대로 계획한 것과 같은 상황이죠. 도대체 이 막대한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? 정부가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첫째는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이고 둘째는 돈을 빌리는 것, 즉 국채 발행입니다.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당연히 세금이 잘 거쳐서 그 돈으로 나라 살림을 꾸리는 것이겠죠?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. 데이터를 보면 이 문제가 더 명확해집니다. 2025년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세금 수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실제로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십조 원의 세금이 덜 거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.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니 법인세가 줄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같은 자산 관련 세금도 급감한 겁니다. 자, 생각해보세요. 들어올 돈, 즉 세금은 줄어드는데 써야 할 돈, 즉 예산은 역대 최대로 늘어났습니다. 이 부족한 부분을 메울 방법은 빚을 내는 겁니다. 정부의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즉 국채를 팔아서 돈을 빌려와 부족한 금고를 채우는 거죠. 결국 728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예산의 화려한 모습 뒤에는 그만큼 더 많은 빚을 져야만 하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는 겁니다. 이것은 마치 수입은 줄었는데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을 총동원해서 씀씀이를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넘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빚의 무게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위험한 구조인 거죠.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. 과연 대한민국의 빚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?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과연 안전한 걸까요? 아니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걸까요? 이제부터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대한민국 부채의 민낯을 정면으로 마주해 보겠습니다. 국가의 빚 수준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입니다. 한 해 동안 나라 전체가 벌어들인 돈에 비해 빚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지는 거죠. 국제통화기금, 즉 IMF의 최신 전망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옵니다. 한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약 53.4% 수준으로 예측됩니다. 이 53.4%라는 숫자 자체만 보면 생각보다 높지 않은데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선진국들의 부채 비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죠. 예를 들어 일본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무려 약 230% 수준이고 세계의 경찰, 미국도 약 122% 수준입니다. 숫자로만 보면 한국은 아직 양호한 수준처럼 보입니다.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. 바로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차이입니다.
미국, 일본, 유럽연합 같은 나라들은 달러, 엔화, 유로화처럼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돈, 즉 기축통화라는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이들은 자기 집 거실에 돈 찍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. 위기가 닥치면은 돈을 찍어서 빚을 갚거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일종의 슈퍼파워를 가진 셈이죠. 반면에 한국의 원화는 어떤가요?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. 우리의 원화로는 국제시장에서 석유 한 방울 사기 어렵습니다.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면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끔찍한 사태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처럼 비기축 통화국들은 재정 건전성을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만 합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IMF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.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. 부채의 절대적인 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그 증가 속도입니다.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. IMF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2030년에는 64.3%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는 다른 비기축 통화국들 중에서 1위입니다. 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그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그 엄청난 빚을 내서 마련한 728조 원이라는 돈,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걸까요? 단순히 빚이 늘어나는 속도만 탓할 게 아니라 그 돈이 정말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. 2026년 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정부 예산은 크게 몇 가지 중요한 갈래로 나뉩니다.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보건, 복지, 고용 분야입니다. 그리고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연구개발, 즉 R&D 예산이 있고 나라를 지키는 국방 예산, 그리고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 등이 있습니다. 2026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단연 복지 분야의 증가세입니다. 데이터를 보면 전체 예산에서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여기에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.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. 급격한 고령화는 정부의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.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아지니 이분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이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. 이런 지출을 의무지출이라고 부릅니다. 정부나 국회가 마음대로 줄이거나 없앨 수 없고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만 하는 돈이라는 뜻입니다.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?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상관없이 이 의무 지출은 인구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해진 미래인 셈이죠.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정 압박은 앞으로 다가올 인구 구조적 재앙의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. 통계를 보면은 이 문제는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. 지금의 저출산, 고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2070년경에는 일하는 사람, 즉 생산 연령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. 상상이 되시나요? 젊은 세대가 벌어들인 소득의 절반 이상을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데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. 결국 728조 원이라는 예산은 한편으로는 R&D나 지역 활성화처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급격한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위태로운 모습인 겁니다.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약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. 성과가 낮은 1,300개 사업을 통폐합하고 일부 주택금융지원이나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삭감했다는 겁니다.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. 728조 원에 달하는 전체 예산에서 27조 원은 구조를 바꿨다고 말하기엔 턱없이 작은 규모라는 점입니다.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지출 대부분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출 구조 조정은 재정 문제의 해결책이라기보다 시간을 조금 벌어주는 임시방편에 가깝습니다. 숫자를 몇 조 원 줄였다는 발표만으로 이 거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거대한 국가 재정의 문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지갑과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? 이 폭탄 돌리기의 최종 피해자는 결국 누가 될까요? 이것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바로 나의 세금, 나의 연금, 나의 건강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국가가 짊어진 빚은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합니다. 지금 당장은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빚의 이자는 매 순간 불어나고 있고 언젠가는 원금을 갚아야 할 청구서가 우리 모두에게 날아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 청구서는 어떤 모습일까요? 첫째, 당신의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세금이 늘어날 겁니다.
늘어나는 빚의 이자를 감당하고 텅 빈 금고를 채우기 위해 정부는 결국 증세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습니다. 소득세가 오르고 우리가 물건을 살 때마다 내는 부가가치세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.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더 많은 부분이 우리가 쓰지도 않은 빚을 갚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. 둘째, 우리가 노후에 기댈 마지막 보루인 나의 연금과 나의 건강보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. 지금도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면 정부가 이 사회 안전망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. 결국 미래 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더 적은 연금을 받거나 더 적은 의료 혜택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.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. 이대로 가면 우리의 자녀 세대는 그들 소득의 상당 부분을 기성세대가 남긴 빚을 갚는 데 평생을 바쳐야 할지도 모릅니다. 이것은 좌우의 정치 논쟁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. 우리 모두의 생존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.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? 솔직히 말해 이 문제를 개인이 당장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. 연금 제도를 바꾸는 것도 예산 구조를 뜯어 고치는 것도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. 이 현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과 알고 살아가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점입니다. 국가 재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전제 위에서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. 연금이 충분할 거라는 가정, 세금 부담이 지금 수준일 거라는 기대, 복지 제도가 지금과 같을 거라는 믿음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. 이 영상의 목적은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. 착각을 깨는 것입니다. 구조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야만 각자가 자신의 소득, 자산, 노후 계획을 현실적으로 다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결국 이 문제의 대가는 먼 훗날 누군가가 대신 치러주지 않습니다.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,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나눠서 감당하게 됩니다.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, 그것이 이 영상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.